모든 것은 거대한 폭발이 아닌 아주 작은 속삭임에서 시작되었다. 한강이 그림처럼 내려다 보이는 우리들의 펜트하우스, 누구나 부러워하는 완벽한 삶. 그 속에서 울린 미세한 불협화음 말이다. 나는 잘나가는 건축가 강지훈. 그리고 내 아내 서유진은 모두가 뒤돌아볼 만큼 아름다운 전직 모델이자 지금은 청담동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잘 짜인 각본 같았다. 아침에는 에스프레소 향과 함께 서로의 하루를 응원하고 저녁에는 와인잔을 부딪히며 사랑을 속삭였다. 소셜미디어에 올라간 우리의 사진 밑에는 늘 이상적인 부부, 워너비 라이프 같은 댓글들이 따라붙었다. 그래, 우리는 완벽했다. 적어도 남들 눈에는, 아니, 나 자신에게조차도 그렇게 보였다. 균열의 첫 신호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바로 두 번째, 핸드폰. 어느 날 유진의 핸드백에서 처음 보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툭 튀어나왔다. 내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그녀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이거 업무용이야. 회원들 개인관리 때문에 하나 팠어. 그럴듯한 이유였다. 성공한 사업가인 그녀에게는 당연히 필요한 물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업무용 핸드폰은 단 한 번도 화면이 위를 향한 채 테이블에 놓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보물처럼 혹은 폭탄처럼 그것을 다뤘다. 그 다음은 향기였다. 늦은 밤 귀가한 유진을 끌어안았을 때 그녀의 실크 스카프에서 낯선 향이 났다. 내가 쓰는 향수도 그녀가 사랑하는 플로럴 계열의 향수도 아니었다. 깊고 무거운 우디 계열의 아주 값비싼 남성용 향수 냄새였다. 이거 무슨 향이야? 무심코 던진 내 질문에 유진은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렸다. 글쎄, 피트니스 센터에서 누구 거랑 섞였나 보지. 별걸 다 신경 쓰네. 나는 그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겨버렸다. 애써 무시했다는 편이 더 정확하겠지. 가장 결정적인 의심의 조각은 아르테미스 클럽이라는 이름의 등장이었다. 유진에게 새로운 비밀 모임이 생긴 것이다. 일주일에 두세 번 그녀는 아르테미스 클럽의 정기 모임이라며 늦은 밤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냈다. 도대체 뭐 하는 곳인데? 내가 묻자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그냥 우리끼리 정보 교류하는 모임이야. 다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여자들이라 배울 게 많아. 여자들만의 은밀한 사교 클럽이랄까? 아르테미스, 순결과 사냥의 여신. 이름부터가 어딘지 모르게 배타적이고 비밀스러운 느낌을 풍겼다. 나는 그저 성공한 아내의 사교 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우리의 완벽한 삶에 의심 따위는 끼어들 틈이 없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믿음은 종이 한 장보다도 얇았다. 그 종이장은 어느 일요일 오후 어이없게도 내 손으로 직접 찢어버리게 되었다. 오랜만에 여유가 생긴 나는 아내를 위해 그녀의 차를 세차해주기로 했다. 정말 순수한 호의였다. 콧노래를 부르며 조수석 글로브 박스를 정리하던 내 손에 바삭한 질감의 종이 한 장이 걸렸다. 무심코 펼쳐본 그것은 압구정의 최고급 명품 시계 매장에서 발행한 영수증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 눈에 밝힌 글자는 파텍 필립 남성용 시계였다. 그리고 그 아래 찍힌 가격은 내 현실 감각을 마비시킬 만큼 엄청난 액수였다. 내 생일은 아니었다. 우리의 결혼기념일은 더더욱 아니었다. 이 선물은 명백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이 떨려왔다. 그때 섬광처럼 차가운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블랙박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를 조작했다. 시계가 결제된 날짜의 영상을 찾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정확히 그날 오후
약 30분가량의 영상 파일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단순한 녹화 오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지워버린 흔적이었다. 나는 영수증을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제 더 이상 예민함이라는 단어 뒤에 숨을 수 없었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아름답던 우리의 완벽한 세상은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처럼 흩어졌다. 아내가 지운 것은 단순한 영상 파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7년이라는 신뢰였다. 나는 차고에 홀로 앉아 차갑게 식어가는 엔진 소리를 들었다. 분노보다 더 지독한 서늘한 결심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맞대면은 아직이다. 그 전에 나는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그 30분의 공백 속에 아내가 숨겨둔 진실이 무엇인지. 나는 조용히 차에서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뽑아들었다. 진실은 때로 당신을 해방시키지 않는다. 그저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기만적인 감옥에 갇혀 있었는지만을 잔인하게 알려줄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화면 속에 등장한 것은 아내 유진의 차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훤칠한 키에 딱 떨어지는 수트를 입은 남자. 벤처 투자가 최현석. 그들은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내가 아는 유진의 웃음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은 키스했다. 의심의 여지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길고 농밀한 키스였다. 하지만 내 심장을 얼어붙게 한 것은 영상이 아니었다. 바로 그들이 나눈 대화였다. 언제까지 그 사람 속일 거야? 최현석의 목소리였다. 유진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 목소리는 내가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금속성의 냉정함을 담고 있었다. 속이는 거 아니야. 관리하는 거지. 강지훈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때까지만.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분노는 치밀어 오르지 않았다. 뜨거운 감정이 싹 가시고 그 자리에는 북극의 빙하 같은 차가운 평온함이 내려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기만이자 나를 문제로 여기는 완벽한 배신이었다. 나는 모니터를 부수는 대신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그들의 얼굴, 목소리, 말투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새겼다. 더 이상 이건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전쟁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저녁 유진은 또다시 아르테미스 클럽 모임에 간다며 화려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나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쫓았다. 그녀가 향한 곳은 사교 클럽이나 갤러리가 아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시그니엘 호텔의 최고층 바였다. 그곳에는 최현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멀찍이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다. 서로의 잔을 채워주고 은밀한 농담을 속삭이고 테이블 밑으로 손을 주고받는 그 모든 장면을 내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다. 줌을 최대한 당겨 그들의 다정한 모습과 행복에 겨운 표정을 선명하게 포착했다. 찰칵, 찰칵, 증거는 쌓여갔다. 충분하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내 존재를 알아차린 두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들의 동공이 놀람과 당황으로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나는 고함을 치거나 멱살을 잡지 않았다. 그저 얼음장 같은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 어떤 폭언보다도 차가운 침묵이 그들을 짓눌렀다. 마침내 내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감정이 완전히 제거된 채 낮게 울렸다.
좋은 시간 보내고 있나 보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지독한 침묵만이 흘렀다. 펜트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침묵을 깬 것은 유진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 따위는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각오한 듯한 단호함과 일말의 오만함마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와인 셀러에서 최고급 와인을 꺼내 2잔을 따랐다. 그리고 한 잔을 내 앞으로 슥 밀었다. 마치 협상 테이블에 앉은 사업 파트너처럼. 사과하진 않겠어. 내 감정에 솔직했을 뿐이니까. 그녀는 충격적인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나 당신 사랑해. 하지만 현석 씨도 사랑해. 왜 꼭 한 사람만 선택해야 하지? 난 둘 다 포기 못하겠어. 나는 대답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내 침묵을 긍정으로 해석했는지 더욱 대담한 본론을 꺼내놓았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준비한 악마의 제안이었다. 우리 셋,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는 거야. 당신이 가진 안정감, 그리고 현석 씨의 재력과 자극. 이것보다 완벽한 조합이 있을까? 생각해봐. 우린 모든 걸 다 가진 누구보다 진보한 열린 가족이 될 수 있어. 정신 나간 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미친 제안을 끝까지 들었다. 그녀의 눈이 어떻게 승리감으로 반짝이는지, 자신의 논리에 얼마나 심취해 있는지를 관찰했다. 마침내 그녀의 말이 끝나자 나는 천천히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내 입가에 나조차도 소름이 돋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내 눈에는 닿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 그럼 조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유진의 얼굴에 안도와 승리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이 아슬아슬한 판을 지배했다고, 어리석은 나를 완벽하게 조종했다고 착각했다. 그녀는 몰랐을 것이다. 내가 그날 밤 그녀가 만족감에 취해 잠든 사이 누구에게 첫 전화를 걸었는지 내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은 단 하나였다. 백승철 변호사, 괴물. 다음 날 아침 나는 법무법인 율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백승철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세간의 명성처럼 화려하거나 위압적이지 않았다. 그저 낡은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이 상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 서늘하고 날카로울 뿐이었다. 괴물이라는 별명은 허명이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다.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닙니다. 저는 합법적인 파괴를 원합니다. 백 변호사는 말이 없었다. 그는 잠시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마치 가장 까다로운 재료를 손에 넣은 미식가처럼. 좋습니다. 강지훈 씨. 의뢰인의 뜻대로 완벽한 무대를 준비해드리죠. 그날 이후 나는 내 인생 최고의 배우가 되었다. 나는 유진과 마주 앉아 그들의 열린 가족이라는 역겨운 제안의 조건들을 태연하게 논의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위스키와 함께 내 만년필에 장착된 초소형 녹음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자기 명의 재산은 일단 안전하게 내 쪽으로 돌려놓는 게 어때? 세금 문제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가 가족으로 합쳐지면 관리하기 편하잖아. 유진은 스피커폰 너머의 최현석과 웃으며 나를 완벽한 호구로 취급했다. 그들은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나는 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손은 차갑게 떨렸지만 녹음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증거 수집은 그렇게 가장 역겨운 연극 속에서 차곡차곡 진행되었다. 동시에 백 변호사가 추천한 사설 탐정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령처럼 움직였고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결과물을 가져왔다. 첫 번째 보고서는 최연석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유망한 벤처 투자가라는 허울 뒤에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고 있었다. 단순한 불륜남이 아니었다. 그는 범죄자였다. 판이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두 번째 보고서에 있었다. 최연석의 아내 하유진,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입니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탐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내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들렸다. 하필이면 검사.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쥔 특수부 부장검사라니. 나는 내가 단순히 아내의 배신을 넘어 훨씬 더 위험하고 거대한 게임에 발을 들였음을 직감했다. 유진과 최연석, 이 어리석은 한 쌍은 호랑이의 꼬리를 밟아도 단단히 밟은 것이었다. 조사는 아르테미스 클럽으로 이어졌다. 그곳은 유진의 말처럼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었다. 그 실체는 불륜 카르텔에 가까웠다. 회원들은 상류층 기혼 남녀들로 서로의 불륜을 은폐하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혼 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률 자문단을 운영하며 서로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치밀한 네트워크였다. 유진의 배신은 충동적인 실수가 아니라 이 추악한 네트워크 안에서 학습되고 계획된 범죄였다. 나는 책상 위에 펼쳐진 증거들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녹취록, 사진, 최연석의 횡령 자료, 아르테미스 클럽의 실체, 판을 뒤집을 패는 충분했지만 상대를 확실하게 끝장내기엔 무언가 2% 부족한 느낌이었다. 검사인 아내를 둔 최연석은 분명 쉽게 무너지지 않을 터였다. 바로 그때였다. 내 건축 사무소로 발신인 불명의 작은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다. 아무런 표시도 없는 평범한 상자였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뽁뽁이에 쌓인 검은색 USB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직감적으로 나는 이것이 평범한 물건이 아님을 알았다. 사무실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가동하고 별도의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다. 그리고 그 안의 파일들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 안에는 최연석의 완벽한 횡령 장부,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 내역, 그리고 아르테미스 클럽의 전체 회원 명단과 그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암호화된 채팅 로그까지 들어있었다. 이것은 증거의 산이 아니라 그들을 한 번에 매장시킬 수 있는 핵폭탄이었다. 누가 보냈을까? 최연석에게 배신당한 내부자? 혹은 아르테미스 클럽의 또 다른 피해자?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내게는 그저 하늘이 내린 칼자루일 뿐이었다.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나의 첫 번째 수는 거창하지 않았다. 아주 작고 정밀하며 그래서 더 치명적인 한 수였다. 나는 최고급 포장지로 정성스럽게 작은 상자 하나를 포장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보안이 철저한 퀵 서비스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으로 그 상자를 보냈다. 수신인은 단 한 명, 하유진 부장검사였다. 패키지 안에는 편지 한 장 없었다. 그저 텅 빈 파텍 필립 시계 상자와 단 한 문장이 적힌 카드뿐이었다. 남편분과 그의 연인이 보낸 선물입니다. 폭풍은 예상보다 빠르고 맹렬하게 휘몰아쳤다. 재계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에 걸맞게 하유진 부장검사의 복수는 감정적이지 않고 지독하게 체계적이었다. 그녀는 남편 최연석의 불륜 사실을 안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 그의 모든 개인 및 법인 계좌를 동결시켰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검찰 내부 감찰팀을 동원해 그의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 그녀에게 남편의 배신은 사적인 감정 문제를 넘어 공권력을 우롱한 범죄자에 대한 단죄의 시작일 뿐이었다. 언론의 후각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기민했다. 유망한 벤처 투자가 최현석이 거액의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장면은 모든 뉴스 채널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화려한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수갑을 찬 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편의 통쾌한 막장 드라마였다. 세상의 모든 시선이 최현석에게 쏠려 있을 때 나와 백 변호사는 준비한 칼을 뽑아들었다. 나는 서유진과 최현석 두 사람을 상대로 이혼 및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현석의 몰락으로 시작된 언론 스캔들은 내 소송 제기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닌 추악한 불륜과 음모가 뒤엉킨 거대한 스캔들로 번져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세기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 안은 얼음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현석과 유진의 변호인단은 이 모든 것을 그저 선을 넘은 애정 행각과 사업상의 오해로 축소시키려 애썼다. 그들은 나를 의처증에 걸린 남편으로 유진을 외로움에 지친 가련한 여자로 포장하려 했다. 그때 백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치 잘 지휘된 오케스트라의 마에스트로처럼 차분하고 냉정하게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증거. 호텔바에서 찍힌 사진들이 스크린에 떠올랐다. 두 사람의 변호인단은 사적인 만남일 뿐이라며 애써 태연한 척했다. 두 번째 증거.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를 관리해야 할 문제로 취급하고 내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지 의논하는 그들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방청석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유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 증거. 백 변호사는 판사에게 의문의 USB를 제출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안에는 최현석 피고의 완벽한 횡령 장부와 해외 계좌 내역,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을 보여주는 아르테미스 클럽의 대화 기록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USB의 내용이 일부 공개되자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가정의 파탄에 대한 재판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상류층의 추악한 민낯과 그들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까발리는 거대한 폭로의 장이 되었다. 언론사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궁지에 몰린 최현석과 유진은 결국 서로에게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다. 저 여자가 먼저 계획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저는 그저 유혹에 넘어갔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저 남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모든 건 저 사람이 주도한 겁니다. 한때 서로를 사랑한다 속삭이던 그들은 이제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우아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탐욕스럽고 비겁한 맨얼굴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말이지 역겹도록 통쾌한 광경이었다. 판결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법원은 서유진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물어 위자료는 물론 재산 분할에서도 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그녀는 내가 이룬 부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손에 쥔 채 쫓겨나게 되었다. 스캔들로 얼룩진 그녀의 필라테스 스튜디오는 회원들이 모두 떠나 폐업했고 사교계의 여왕이었던 그녀는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최현석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사업 제국은 공중분해되었고 남은 것은 차가운 감옥과 평생 짊어져야 할 범죄자라는 낙인뿐이었다. 아르테미스 클럽 역시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수많은 상류층 가정에 이혼 소송이라는 피바람을 몰고 왔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제국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몰락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나는 법원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때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유진이 비틀거리며 내 앞을 막아섰다. 완전히 망가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초점 없는 눈동자. 그녀는 내 옷자락을 붙잡고 절규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어?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끝낼 수도 있었잖아. 나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떼어냈다. 증오도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나를 감쌌다. 나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그녀의 귓가에 조용히, 하지만 얼음보다 차갑게 속삭였다. 당신은 당신이 휘두른 고통의 무게를 너무 과소평가했고, 당신 자신의 가치를 너무 과대평가했기 때문이야. 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에서 유진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지만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저 지독하게 길었던 열병이 끝난 후의 탈진 상태처럼 텅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내 인생의 오래고 낡은 장이 드디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새로운 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그리고 1년 후 나는 더 이상 한강의 야경이 차갑게 내려다 보이던 그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는다. 내 앞에는 따뜻한 햇살을 품은 새로운 건물이 서 있었다. 클라이언트를 위해 설계한 또 하나의 화려한 작품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한 견고하고 안전한 요새였다. 건물 입구에는 군더더기 없는 글씨체로 새겨진 현판이 걸려 있었다. 재단법인 불사조, 피닉스 파운데이션. 나는 그 지옥 같은 소송에서 받아낸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전액을 이곳에 쏟아부었다. 배신과 기만으로 한순간의 삶이 무너진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과 심리 치료를 제공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 재단. 그것이 나의 새로운 사명이자 재건의 시작이었다. 개소식에서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나는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았다. 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깊은 고통은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과 상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부디 이곳이 여러분의 고통이 끝나는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출발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날 오후 시끄러운 행사가 모두 끝나고 나는 재단의 상담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모든 것을 잃은 듯 망연자실한 표정의 젊은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1년 전의 내 모습이 거울처럼 그에게서 비쳤다. 나는 가만히 그의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을 그에게 건넸다. 첫걸음이 가장 힘든 법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나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느꼈다. 차가운 복수심이 타버린 자리에 따뜻한 연대와 희망이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다. 법정에서의 승리가 나에게 안겨준 것은 공허한 정의의 확인뿐이었지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이 순간이야말로 나에게 진정한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나는 법정에서만 이긴 것이 아니었다. 잿더미가 된 내 인생 위에서 기어코 다시 날아오르는 법을 배움으로써 나는 내 삶 자체에서 승리한 것이다.